서울의 심장부, 가장 화려한 불빛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는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엘리트들이 모두 모인 듯한 이곳은 바로 유성그룹의 외동딸 강소라의 2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현장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발 아래 놓인 보석처럼 반짝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서유진은 무거운 샴페인 쟁반을 든 채 이 모든 광경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낮에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디자인에 대한 꿈을 키우고, 밤에는 이런 파티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는 24살의 청춘.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쟁반의 무게뿐만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병원비와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가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드레스는 이곳의 그 어떤 명품 드레스와도 비교할 수 없었지만 유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직접 디자인하고 재단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작품이었다. 심플한 라인이었지만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낡은 천이었음에도 그녀의 손길을 거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 드레스가 오늘 밤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소라는 마치 여왕처럼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순백의 드레스는 수천만 원을 호가했고,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그 가치를 헤아리기 힘든 다이아몬드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의 찬사와 주목을 받는 것에 익숙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때 강소라의 시선이 홀의 구석을 묵묵히 오가는 유진에게 꽂혔다. 처음에는 그저 일하는 하녀 중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유진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독특한 디자인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디자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마침 그녀의 옆에 있던 친구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어머, 저 아르바이트생 드레스 좀 봐. 특이하네. 어느 브랜드 거지? 그 한마디는 강소라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다. 감히 자신의 파티에서. 일가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듯한 기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가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의 근처를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유진이 새로운 샴페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그녀의 옆을 지날 때 강소라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발을 뻗었다. 깍! 유진의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강소라의 발에 걸려 넘어진 유진의 몸이 균형을 잃었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마치 빛처럼 강소라의 순백 드레스 위로 흩뿌려졌다. 파티장의 음악이 멎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바닥에 넘어진 유진은 깨진 유리 파편에 손바닥이 긁히는 고통도 잊은 채 눈앞의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막았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강소라였다. 그녀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불타는 듯한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니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강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한 파티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가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내까짓 게 감히 내 드레스에 이딴 짓을 해.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은 알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야.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동정의 시선은 없었다. 오직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호기심과 은밀한 조소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녀는 사과하려 했지만
강소라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죄송 그깟 말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보아하니 일부러 접근한 게 뻔하네. 어떻게든 이런 파티에 기어들어와서 부자 남자 하나 낚아채 보려고. 네, 그 싸구려 드레스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강소라는 유진의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모욕감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꿈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 싸구려라는 말로 짓밟히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경멸의 눈초리 앞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어디서 이런 천박한 것들을 들여보낸 거야. 강소라는 파티 책임자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애 끌어내. 그리고 저 애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까지 전부 다 벗겨서 내 드레스 값을 변상하라고 해? 아니, 변상도 필요 없어. 저런 애한테 받을 돈이 뭐가 있겠어. 그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유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유진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나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결코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였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곳.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티장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아이유라 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강소라의 약혼자인 서민준이었다. 그는 잠시 유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내 아무런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무심한 눈빛이 유진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화려한 파티장의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쫓기는 순간처럼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건물 밖 쓰레기통 옆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경멸의 한마디를 던졌다. 주제를 알아야지. 다시는 이런 곳에 얼씬도 하지 마. 유진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고 정성 들여 만든 드레스는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픈 것은 발가벗겨진 채 버려진 듯한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의 파티장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즐거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곳은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유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밤 겪은 치욕과 모멸감, 그리고 서민준의 그 차가운 눈빛을 그녀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등이 도시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는 이는 없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은 서유진의 상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름한 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꼭대기에 위태롭게 자리한 그녀의 옥탑방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아닌 서로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낡은 지붕들만을 마주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은 냉기로 가득했다. 낮 동안의 열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녀의 구겨진 드레스 자락을 흔들었다. 유진은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낡은 침대 매트리스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천장의 얼룩진 무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강소라의 경멸에 찬 목소리,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서민준의 무심했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었다. 자신의 재능과 꿈이 담긴 드레스가 싸구려라는 말로 짓밟혔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유진은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는 그날로 잘렸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그리다만 디자인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연필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죽은 듯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면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서둘러 커튼을 쳐버리곤 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누군가 그녀의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다. 집주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독촉장일까?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그녀의 허름한 옥탑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좁은 골목길에 어색하게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서유진 양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강소라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드레스값을 물어내라며 사람을 보낸 것일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누구신데?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품에서 정중하게 명함을 꺼내 건넸다.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 이정훈. 유진은 명함을 받아 들었지만 변호사라는 직함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는 매우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변호사 이정훈은 비좁고 낡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도 조금의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내민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그의 입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 강소라 씨 드레스 때문이라면 저 지금 당장은 돈이 이정훈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서유진 양, 강소라 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서진환 회장님의 대리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서진환. 유진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AURA 그룹의 총수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이 김선영 씨 맞으십니까? 이정훈 변호사의 질문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것일까?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훈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와 한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단번에 그 남자가 AURA 그룹의 서진환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임을 알아보았다. 이게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훈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유진 양의 어머님, 고 김선영 여사께서는 서진환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두 분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김선영 여사께서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유진 양을 낳아 기르셨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AURA 그룹의 회장이라니. 이것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이정훈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김선영 여사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사진과 함께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가 분명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아픈 사랑 이야기와 자신의 딸만큼은 언젠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서 회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 평생을 숨어 지냈던 것이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외로움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바로 서진환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정훈 변호사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스쳤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그의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오셨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김선영 여사님과 따님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님의 행방을 찾았을 때 회장님께서는 이미 병세가 악화되신 후였습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유진 양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유진은 혼란에 휩싸였다. 분노와 연민,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자신과 어머니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정훈 변호사는 그녀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유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파티에서 겪었던 굴욕, 어머니의 한 맺힌 삶,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정훈 변호사를 향해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정훈 변호사의 검은색 세단은 서유진의 낡은 동네를 부드럽게 빠져나와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허름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낯선 세상이 펼쳐졌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들어찼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이정훈 변호사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진 양,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후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모님, 한서연 여사께서는 겉으로는 매우 교양 있고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이유라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인 서민준 전무는 유진 양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요. 서민준, 그 이름이 나오자 유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파티장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의 무심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강소라의 약혼자이자 어이아오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 역시 자신을 반길리 만무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덧붙였다. 두 분 모두 유진 양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겁니다. 어쩌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유진 양은 회장님의 정식적인 자녀로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평창동의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들만 모여 산다는 부촌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들이 성처럼 늘어서 있었다. 차가 마침내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서씨 가문의 저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이정훈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자 대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차가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서고 유니폼을 입은 집사가 나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잠시 동안 눈앞의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곳이 지난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굳게 입술을 깨물고 저택 안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집 안 전체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집사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집사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응접실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서현 여사와 서민준이었다. 한서현은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발견하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민주는 다리를 꼰 채 팔짱을 끼고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며칠 전 파티에서 봤던 그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가 유진이라고 했니?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 변호사에게 이야기는 들었다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인지 알게 뭐야? 그녀는 마치 유진의 존재 자체가 불결하다는 듯이 말했다. 유진은 주눅들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네, 제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모습에 서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유진 웃기지도 않는군. 우리 집안 성씨를 어디서 함부로 가져다 붙여 돈 냄새 맡고 찾아온 거라면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너 같은 부류는 지긋지긋하니까. 그의 말은 파티장에서 강소라가 쏟아냈던 폭언과 다를 바 없었다. 유진은 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마지막을 뵙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한서현과 서민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때 이정훈 변호사가 나섰다. 사모님, 전무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증빙 서류는 이미 확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의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유진의 출신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신 게 틀림없구나. 좋다. 어디 한번 그 얼굴을 보러 가보렴.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나고. 어이유라이의 그룹의 후계자는 내 아들 민준이라는 사실을 넌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이물질에 불과하니까.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손길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이정훈 변호사의 안내로 유진은 2층에 있는 서진환 회장의 침실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벽에 걸린 서씨 가문의 역대 초상화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침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한 양냄새와 함께 가쁜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마침내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남자.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했다. 과거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진환 회장은 앙상하게 마른 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게 패인 눈가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유진이냐? 선영이를 꼭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유진은 차마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원망, 슬픔,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혈육의 끌림. 서진환은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를 불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딸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유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서진환의 거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너희 모녀를 찾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늦었구나.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가 잡은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그때 서진환이 힘겹게 다른 쪽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어머니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유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하얀 목련꽃 모양의 자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그리고 자신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유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아래층 응접실에서 한서현과 서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현을 당장 내쫓지 못할 망정. 유산 상속이라니요. 아버지가 정말 미치신 게 틀림없어요. 진정해, 민준아. 지분 문제는 이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저 애한테는 단 일주도 돌아가지 않을 테니 오히려 지금은 저 애를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 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강 회장 내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어.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 거대한 탐욕과 음모가 들끓는 전쟁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서씨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등 뒤로 닫히는 순간 서유진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정훈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침묵에 잠긴 그녀를 살폈다. 그는 유진이 겪었을 충격과 모욕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유진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한서현과 서민준이 나누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유산, 지분, 방패막이, 이용 가치. 그들에게 자신은 되찾은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만약 그들이 제안하는 대로 회장님의 딸이라는 직함과 안락한 생활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질 것이 뻔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단 하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지만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창조해낼 수 있는 손, 바로 자신의 재능이었다. 그것만이 이 진흙탕 같은 전쟁터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이정훈 변호사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저에게 AULA 그룹의 경영권이나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연히 유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럼 유진 양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제 발로 직접 AUA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정훈 변호사를 돌아보며 그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를 AUA 그룹의 패션 계열사인 오라모드의 신입 인턴 디자이너로 입사시켜주세요. 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시고요. 성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한유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의 딸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발상. 그것은 무모해 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현명한 전략이기도 했다. 왜, 아이,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회장님의 권한으로 단번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니까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얻은 자리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를 밑바닥부터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아오유아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누가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서현 여사와 서민준 전무가 꾸미는 음모의 실체도 파헤쳐야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정훈 변호사는 눈앞의 젊은 여성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위독한 서 회장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여인의 딸일 뿐만 아니라 서 회장 자신도 능가할 만한 강인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진 양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유진은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오라모스드의 디자인 워스팀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다.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오라모스의 사옥은 통유리로 된 세련된 건물이었다. 로비는 최신 컬렉션 의상들을 입은 마네킹들과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곧다운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배정받은 디자인 1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팀원들은 모두 명문 디자인 스쿨 출신에 자신들이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지방대 출신의 아무런 경력도 없는 인턴. 한유진의 등장은 그들에게 그저 귀찮은 셔틀콕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뿐이었다. 팀장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온갖 잡무를 떠넘겼다. 한유진 씨, 가서 커피 좀 타와요. 디자이너들 전부 취향 다른 거 알죠? 이 원단 샘플들 창고에 가서 색상별, 재질별로 전부 정리해놔요. 오늘 안으로. 선배들 야근하는데. 저녁 메뉴 주문하고 찾아오는 것도 인턴이 할 일인 거 알지? 그녀의 하루는 디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드렛실로 채워졌다. 화려한 파티장의 아르바이트생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이었다.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도 유진에게는 단 한마디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유진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무시와 냉대는 그녀에게 회사의 속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커피를 나르면서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귀담아 들었고 창고에서 원단을 정리하면서 자재 발주 목록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량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또한 팀원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와 파벌, 그리고 누가 실력은 없으면서 아첨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전체가 다음 시즌의 핵심 디자인 중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신 트렌드인 비대칭 드레이핑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무리 패턴을 수정해도 원하는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유진은 홀로 남아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마네킹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선배 디자이너들이 남기고 간 스케치와 패턴 조각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이 원단의 재질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인 재단에 있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들어 버려진 종이 위에 새로운 패턴을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투리천을 가져와 마네킹 위에 직접 대보며 입체적인 드레이핑을 잡아나갔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정교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 마네킹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디자인으로 이 모든 편견과 무시를 깨부수고 정상에 서리라는 뜨거운 야망의 불씨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인턴은 디자인 1팀에서 조용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말을 아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으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파문처럼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리한 원단 창고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변했고, 그녀가 타오는 커피는 각 디자이너의 까다로운 취향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화살들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유진이 밤새워 그린 중요한 디자인 시안 위로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고, 외부 업체에 전달해야 할 긴급한 샘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가 작업하던 컴퓨터 파일이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하루아침에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사건은 교묘하게 유진의 무능과 부주의로 귀결되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강소라와 한서현이 있었다. 강소라는 자신의 약혼자인 서민준이 오라 모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신입 인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비록 한유진이라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인턴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유진을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한 방해 공작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해 공작은 오히려 유진의 진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커피에 젖은 시안을 밤을 새워 더욱 완벽하게 복원해냈고, 사라진 샘플 대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대체 가능한 원단을 찾아내 위기를 넘겼다. 날아간 컴퓨터 파일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자료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복구되었다. 그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유진의 모습은 팀 내의 몇몇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10년 차의 베테랑 디자이너인 박지선 실장은 남몰래 유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능은 있지만 끈기가 부족한 신입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유진은 달랐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코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박 실장은 유진을 향한 방해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UR의 그룹의 후계자인 서민준 전무가 예고 없이 오라모드를 방문했다. 다음 시즌 컬렉션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등장에 디자인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고 팀장은 진땀을 흘리며 준비된 보고 자료를 펼쳐 보였다. 서민주는 여전히 오만하고 냉정한 태도였지만 그의 눈은 전문가답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시즌의 메인 컨셉이 비대칭 드레이핑이라고 들었는데 결과물은 만족스러운가 서민준이 핵심을 찔렀다. 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며칠 전 유진이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그 드레스를 선보였다. 네, 전무님. 저희 팀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이처럼 완벽한 실루엣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설명했다. 서민주는 마네킹 주위를 천천히 돌며 드레스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이 부분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의심스럽군. 실제 착용 시 드레이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무너질 가능성은 없나? 원단의 장력을 어떻게 계산해서 패턴을 제작했는지 설명해보게. 그의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예리했다. 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그 드레이핑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팀장이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는 동안 디자인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잡무를 처리하던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부분은 바이어스 컷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안쪽에 가벼운 실크 오간자를 덧대어 원단의 복원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따라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원래의 형태를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전문적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인턴인 한유진에게로 쏠렸다. 서민준 역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파티장에서 굴욕을 당하던 초라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서 전문적인 디자인 지식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는 유능한 인턴만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혼란을 일으켰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총명함과 단단한 자존심을 발견했다. 그날 저녁, 서민주는 약혼 여인 강소라와 저녁 식사를 했다. 강소라는 에이유라 그룹의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는 뉴스를 언급하며 은근히 그의 심기를 긁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덧붙였다. 참, 민준 씨네 회사에 정말 이상한 인턴이 하나 있다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눈치 없이 윗사람들 눈에 띄려고만 하는 애가 있다고 들었어. 그런 애들은 빨리 잘라버려야 회사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건데 강소라의 말을 듣는 순간 서민준의 머릿속에 낮에 있었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실력도 없으면서 눈에 띄려고만 하는 애. 그것은 자신이 직접 본 유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처음으로 약혼 여인 강소라의 말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천박함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파티장에서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서민주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도 모르게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인턴 사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강소라의 말처럼 비열한 야심가일까? 아니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서유진이 있었다. 서민준의 방문 이후 디자인 왈팀에서 한유진의 입지는 미세하게나마 변하고 있었다. 노골적인 무시는 줄어들었고 몇몇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박지선 실장은 유진의 재능을 높이사 그녀에게 다음 시즌 컬렉션의 중요한 일부인 시그니처 블라우스 디자인을 맡겼다. 그것은 인턴에게는 파격적인 기회였다. 유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에 몰두했다.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첫 번째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수록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교묘해졌다. 강소라는 서민준이 그 인턴 사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소한 방해 공작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계집애가 약혼자의 눈에 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곧장 한서현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며 길길이 날뛰었다. 한서현은 강소라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독사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설픈 방해는 이제 그만두렴. 한 번의 숨통을 끊어버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강솔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 표절이라는 한 디자이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덫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오라 모드 내부에 심어둔 첩자. 바로 유진을 시기하고 있던 팀장이 유진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녀가 거의 완성한 블라우스 디자인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 그들은 이 파일을 유럽의 이름 없는 디자이너에게 거액의 돈과 함께 넘겼다. 며칠 뒤
그 디자인은 마치 그 유럽 디자이너의 최신 작품인 것처럼 해외의 작은 온라인 패션 매거진에 먼저 공개되었다. 모든 것은 다가올 내부 품평회를 겨냥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드디어 운명의 내부 품평회 날이 밝았다. 회의실에는 서민준 전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여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박지선 실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팀의 결과물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유진이 디자인한 시그니처 블라우스를 선보였다. 독창적인 커팅과 우아한 실루엣, 그리고 상업성까지 겸비한 디자인에 임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서민준 역시 감탄 어린 눈으로 블라우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던 바로 그 찰나, 디자인 1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이 디자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높이 쳐들었다. 화면에는 며칠 전 해외 온라인 매거진에 올라온 유진의 디자인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블라우스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과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유진 씨, 당신이 어떻게 회사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신입 주제의 성과에 눈이 멀어 해외 디자이너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온 거 아니야. 우리 팀과 회사의 명예를 전부 다 망칠 셈이냐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 날짜가 찍힌 해외 기사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유진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없는 애가 성공에 눈이 멀어 사고를 쳤다는 식의 수군거림만 커져갈 뿐이었다. 과거 그녀를 향했던 사소한 방해 공작들은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원래부터 손이 굼뜨고 실수가 잦은 애였다. 평소에도 야망이 가득한 눈으로 선배들의 디자인을 훔쳐보곤 했다는 식의 거짓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던 박지선 실장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회사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엄청난 스캔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유진은 차가운 회의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이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그녀의 꿈과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증거와 자신이 잠시나마 엿보았던 유진의 진실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AURA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회사의 이익과 안정을 우선해야 했다. 그의 침묵은 유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유진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세요. 서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그녀는 혼자 떨어지고 있었다. 자택 대기 명령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서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문마저 닫아버린 어두운 옥탑방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무력감에 몸을 맡겼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 거대한 벽 앞에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패배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꿈마저 산산조각 난 이 현실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문 밖에는 뜻밖의 인물, 박지선 실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진의 헬쑥한 모습을 살피더니 따뜻한 죽이 담긴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한유진 씨를 믿어. 박 실장의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을 보면 알아. 그 블라우스에는 당신의 고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절대로 표절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마. 선배의 진심 어린 믿음은 꺼져가던 유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날 저녁, 이정훈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위로의 말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방역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유진 양,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으니 우리도 기꺼이 응해 주어야지요. 그날 밤, 유진의 작은 옥탑방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진과 이정훈 변호사, 그리고 박지선 실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디자인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감을 얻었던 순간부터 수십 번의 스케치를 거쳐 최종 디자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그녀의 작업실 한쪽 벽은 수백 장의 스케치와 영감 사진들로 가득 찼다. 이것은 그녀의 창작 과정이 담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정훈 변호사는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즉시 유럽 현지의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문제의 해외 디자이너와 온라인 매거진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회사를 상대로 유진의 컴퓨터 접근 기록과 사내 CCTV 영상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회사는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지만 서진환 회장의 대리인이라는 그의 막강한 법적 권한 앞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지선 실장은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팀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묘하게 정보를 캐내며 표절 스캔들 이후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팀장이 평소 누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정보망은 서서히 사건의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적을 상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럽에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유진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으로 지목된 에르난데스라는 디자이너는 사실 거의 활동이 없는 무명 예술가였으며 최근 갑작스럽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온라인 매거진 역시 기사가 올라오기 불과 몇 주 전에 급조된 유령 사이트였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짰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유진이 직접 찾아냈다. 이정훈 변호사가 확보해준 자신의 컴퓨터 접근 기록을 밤새워 분석하던 중 그녀는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다. 품평회 며칠 전,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에 팀장의 개인 IP로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디자인 파일이 유출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선배가 자신에게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팀장의 시기와 질투, 그를 매수하여 디자인을 빼돌린 배후 세력, 그리고 돈으로 움직인 가짜 디자이너와 유령 매거진.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몸통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이정훈 변호사의 사설 탐정은 에르난데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소라의 아버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이름, 강소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정훈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서를 유진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유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절망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투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의 비열한 민낯을 확인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그들의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가면을 벗겨버리기로 결심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유진은 박지선 실장의 도움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옷을 입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빛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이제 막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난 냉혹하고 아름다운 여전사가 서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유진이 방역의 칼날을 가는 동안 그녀가 모르는 더 거대한 폭풍이 AURA 그룹 전체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표절 스캔들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비열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탐욕의 서곡이자 AURA 그룹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서현과 유성그룹의 강대호 회장, 즉 강소라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서현은 서진환 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자신의 아들인 서민준에게 온전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AURA 그룹의 경쟁사인 유성그룹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 서진환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그 대가로 아들의 확고한 지위와 막대한 부를 보장받으려는 우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강대호 회장 역시 호시탐탐 AURA 그룹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환이라는 거대한 그늘에 가려 평생 완자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서현의 야망을 이용하여 AURA 그룹의 인위적인 위기를 조장하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적대적 인수를 감행할 계획이었다. 유진의 표절 스캔들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아유아라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오라모드의 평판을 실추시켜 그룹 전체에 주계 타격을 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한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유진과 이정훈 변호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정훈 변호사는 강소라의 아버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 돈이 표절 사건 조작뿐만 아니라 최근 AURA 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조작이 아닙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주식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 AURA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유성그룹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녀는 인턴 시절 창고에서 발견했던 이상한 자재 발주 목록을 떠올렸다. 특정 업체와의 과도한 거래, 장부와 맞지 않았던 재고. 그때는 그저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리의 정점에는 회사 내부의 모든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한서현이 있었다. 빼돌려진 돈은 유령 회사를 거쳐 유성그룹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AURA 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서현과 서민준이 저 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강 회장 내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이미 유성그룹의 공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그들의 음모를 감추거나 혹은 막아내는 희생양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유진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전율을 느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그녀 개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얹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이 왜 이토록 기구하게 얽혀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유성그룹과 한서현 측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오라 모드의 표절 스캔들로 인한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묻고 건강이 악화된 서진환 회장을 대신할 비상경영 체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사회를 통해 서민준을 압박하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이사회 전날 밤, 유진은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갔다. 서진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지만 딸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결의에 찬 눈빛을 본 서진환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힘겹게 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를 믿는다. 내 딸.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유진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주었다. 유진은 병원을 나와 아이유라 그룹 본사 빌딩이 보이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거대한 빌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불빛을 발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저곳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선기자. 이제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왕국이었다. 내일 저곳에서는 그녀의 인생을 건, 그리고 아이유아레 그룹의 운명을 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오랫동안 빌딩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에이우라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유성그룹의 강대호 회장과 그의 세력들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AURA 그룹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 조종자인 한서연이 슬픔에 잠긴 아내이자 회사를 걱정하는 어머니인 척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다. 회의의 시작과 함께 강대호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라 모드의 표절 스캔들과 그로 인해 폭락한 주가를 언급하며 서진환 회장의 부재 속에서 AURI 그룹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AURA 측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따라서 저는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AURA 그룹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대호의 선언은 사실상의 경영권 찬탈 선언이었다. 그가 제안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그의 사람들이었다. 안건이 통과되는 순간 AURA 그룹은 유성그룹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 서진환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잠깐만. 이에 있습니다. 강 회장님의 주장은 모두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날 밤, 그는 이정훈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전해들었고 어머니와 약혼녀의 추악한 배신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서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을 제지하려 했다. 민준아, 지금 네가 뭘 안다고? 하지만 서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서민준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던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정훈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서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URA 그룹의 감사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표절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인턴 사원의 등장은 회의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강대호와 한서현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테이블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감히 이 신성한 이사회를 방해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아이유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정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그렸던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들이 날짜와 함께 펼쳐졌다. 이어서 그녀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유럽 디자이너의 정체와 그가 돈을 받고 잠적한 사실, 그리고 그가 작품을 공개했다는 온라인 매거진이 유령 사이트라는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하기 위해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출처는 정확히 유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대호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오라모드 디자인 1팀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팀장은 한서현과 강소라의 지시를 받고 디자인 파일을 빼돌렸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울면서 고백하고 있었다. 한서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유진의 마지막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오라모드의 회계장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특정 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내역과 그 돈이 한서현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은 다시 유성그룹이 바이유RA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경영 위기의 실체입니다.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약탈자가 결탁하여 AURA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거대한 음모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고성을 질렀고 강대호와 한서현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그들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서유진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서민주는 참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한서현은 결국 실신하듯 의자에 쓰러졌다. 이정훈 변호사의 신호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강대호 회장과 그의 세력들은 주가 조작 및 적대적 인수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서현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지켜냈다. 운명의 이사회가 끝난 후 AUREA 그룹과 유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세기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사건의 전말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한서현과 강대호 회장은 주가 조작,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강소라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녀의 모든 오만함은 대중의 차가운 비난과 조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서민주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했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유진을 배신했던 디자인 1팀장 역시 법적 처벌과 함께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서씨 가문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놀랍게도 아버지를 짓누르던 병마가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를 병들게 했던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마음의 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남아 다시 저택의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서진환 회장과 서민준, 그리고 서유진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가졌다. 서민준은 유진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오빠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이우라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서진환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고, 공석이 된 회장 자리에는 전문 경영인이 선임되었다. 서민주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며 가장 힘든 부서인 해외 전략기획팀의 말단으로 자원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다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서유진, 그녀는 에이우라 그룹의 숨겨진 딸이라는 신분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나 막대한 유산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워라모드에 새롭게 신설된 디자인 혁신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았다. 그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녀의 공로와 모두가 인정한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연구소는 과거 디자인 울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직급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경쟁하는 곳.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다른 후배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날, 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연구소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전, 바로 저 건너편 스카이 라운지에서 겪었던 끔찍한 모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성장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민준이었다. 유진아, 아버지께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네.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셨대.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다정했다. 알았어. 오빠,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유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진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다가올 봄 시즌을 위한 희망과 생명력을 가득 담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였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마지막 디테일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은 호화로운 생일 파티에서 겪은 모욕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빛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